예, 여러분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남은 시간을 사실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진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핵심만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와중에 궁금하신 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아무 때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뭐 메일 보내주시거나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우선 저기 다 들어오시면 하도록 할게요. 복습을 하나 간단히 해볼게요. 어떤 걸 복습하냐면요. 경제원론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있고, 이게 QX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균형점을 여기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균형이에요. 근데 균형이 이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균형이 이탈했어요. 가격이 뭐 P0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만큼 되겠어요? 수요하려는 사람들의 크기는 이만큼의 색깔칠한 영역이죠. 근데 상품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의 영역이 파란색 영역보다 훨씬 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만큼의 크기를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과 공급을 되게 되면 상품을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공급 하에서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습성을 지녀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균형 가격에 다시 회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이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역할이고 그래서 균형으로 조정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그래프를 보면 X축과 Y축 축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요 이 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쪽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1번 시각으로 Y축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X축으로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거에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1번으로 바라볼 때는 가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균형으로 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 점이 만약에 초과 공급량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면 요 점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세로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로축에서. 그럼 상품의 공급량은 이만큼이 되겠죠. Q의 원. 균형일 경우에 상품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의 상품 공급량이 이게 되는 것이죠. Q의 스타. 근데 Q의 원의 상품량일 때는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 공급 곡선은 비용 곡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비용 곡선을 나타내는 건데 공급자가 최소한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비용 곡선인데 그 크기는 바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혹시 요거 이해 안 되신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는 경제원론 A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미시경제학 시간에 원래 다뤄야 되는 건데 뭐 기본적인 거라서 설명드리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크게 나오진 않아요. 단지 요걸 갖고 조금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이따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처음 시간이니까 설명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영역은 공급자가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고 소비자가 수요 곡선을 따라서 나타낸 이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높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높이가 빨간색인데 주려는 사람은 녹색밖에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급하는 사람은 손해가 되겠죠.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죠. 손해를 내면서 자기는 이만큼 빨간색 높이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요 녹색만큼밖에 안 주려고 하니까 손해잖아요.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Q1에서 Q스타로 균형점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Q2로 볼게요. Q2인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물건이 별로 없잖아요. 균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죄송합니다.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야겠다라는 그 비용의 금액의 크기가 이 녹색만큼이에요.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는 거죠. 공급자는 나는 Q2만큼을 생산했을 때는 최소한 나는 한 요만큼만 받아도 적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주려는 사람은 녹색만큼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돈을 막 더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은 생산량을 이만큼 계속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균형점이 Q2에서는 Q스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걸 왜 설명드렸냐 하면은 그래프가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보는 법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X축과 Y축 양쪽에 있으니까 1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에 있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균형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 측면을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X축면을 봐서 수요량이 늘고 줄고 해가지고 균형으로 가는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량 결정의 단순한 모형. 이 단순한 모형이라는 것은 케인즈의 사고방식이 담긴 것인데요. 요게 바로 케인즈의 사고방식이 담긴 보통 케인즈의 크로스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그림을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득 지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 지출 분석이라고 하는데 Income Expenditure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책에서는 그냥 케인즈의 단순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거 아까 보던 거랑 비슷해요. 총수요 제가 ISLM 곡선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보기 나왔을 때 요거 그림 요거 설명드렸죠. 제가 요거 IS 곡선 할 때 C 더하기 I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X는 순수출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출 요거 나타내는 식이고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투자가 뭔가 보고 정부 지출 간단하게 본 거고 수출 수입 개방 경제에서 보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죠. 요 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16-1 이렇게 나오는 이 식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 그래서 디스포저블이라는 D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벌어들였던 소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세금을 뺀 만큼이랬죠. 이게 바로 텍스라는 조세 납부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득에서 조세 납부액만큼을 뺀 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다. 요거를 아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소비와 가처분 소득과의 관계는 바로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소비를 할 것인가는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이 가처분 소득은 바로 요 위에 나타나 있는 식 바로 요거가 바로 가처분 소득이 되는데 요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라고 했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는 요 소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A와 B의 값을 정해주지 않고 우리는 파라미터로 변수로 나타냈으니까 A 값은 어떻게 됐냐면은 A 값은 0보다 크다. 왜냐면 돈이 없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B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0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0이다. B가 0이다.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면 내가 소득은 버는데 소비는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에 이게 소득 Y가 되고 이게 소비다라고 했는데 가처분 소득이라고 할게요. 이게 절편 A라고 했어요.
만약에 1번 같이 기울기가 제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꾸불꾸불하네요. 그러면 내가 돈이 뭐 Y0만큼 Y0에 있었는데 소득 수준이 늘었어요. Y1으로. 그런데 나의 소비 수준은 소득은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어떻게 해요? 소득은 증가했는데 하나도 안 는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도 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족족 소비는 하나도 안 하고 다 저축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소득이 얼마 늘었다. 그러면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비는 하나도 안 하고 0%고 저축을 100%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B가 제로가 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B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냐면 마찬 반대예요.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45도 선으로 되는 것이죠. 내가 버는 거는 다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내가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내가 소득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전부 다 똑같은 기울기만큼 소비를 다 쓰는 거예요. 기울기가 45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렇게 해서 45도 90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증가한 만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득이 얼마 증가했다라고 그러면 소비랑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소비를 100% 하는 것이고 저축은 0% 하는 게 바로 이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 때 100% 소비하거나 100% 저축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B의 기울기가 0과 1, 극단적인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을 때 유럽 사람에 가까운 사람은 소비 성향이 좀 크니까 B가 뭐 한 0.8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비 수준이 좀 소비 성향이 낮고 저축하려고 하니까 뭐 0.6 이렇게 작을 수가 있겠죠. 국가와 나라 상황 지역 뭐 그거에 따라 소비 성향은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건 0이거나 1보다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렇게 0과 1 사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B라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이거 딱 듣고 좀 친숙해지시는 거에 우선은 만족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자꾸 보시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 시험 공부하면서 복습하시고 그러면은 더 이게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이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꾸 반복 학습을 해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기 시간 나면은 뭘 하시나요? 시간 나면 보통 텔레비전 리모컨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게 리모컨 텔레비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가장 다른 거는 뭐 밖에 나가서 뭐 운동한다거나 이게 몸에 안 배웠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미국 갈래 우간다 갈래 뭐 여행 티켓 있다 하면은 우간다보다는 둘 다 안 가봤으면 미국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는 미국은 좀 더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친숙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간다? 너 혹시 뭐 식인종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익숙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곡선 도출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어려워 보이지만 또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 지출이라는 것은 소비와 정부 지출과 그 투자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라는 함수잖아요. C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 지출 IG 순수출 이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쓴 거죠. 풀어서 쓴 게 C를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고 요거를 B로 나와 있는 거를 전개를 한 거죠. 식을 전개한 게 바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에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렇죠? 뒤에는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네요. 라고 보통 쓸 때는요, 균형 미리 말씀하시고 그냥 상관없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뭐 책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여기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다시 보시면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은 제가 보기에 객관식 시험으로 나오고 뭐 ISLM 뭐 뒷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시다가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잘 안 풀리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튜터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튜터제를 활용하시면은 또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각 지역에 계신 분들 대표로 한 10초라도 한 말씀씩 듣는 걸로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꾸로 제가 할게요. 먼저 울산 지역에 계신 분 아무나 한 분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뭐 느낀 소감이라든가 어떻게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다짐이라든가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끝내기 이상하니까. 예, 교수님. 예, 어제하고, 예, 울산입니다. 네네. 어제하고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 혼자 공부할 때보다 네.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아, 그래서, 예.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만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그래프에서 균형점을 이야기할 때, 네, 어떨 때는 E로 표시를 하고, 네, 또 어떨 때는 F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차이가 혹시 없어요. 있습니까? 그거는 이자라고 보통 쓸 때는요, 균형을 영어로 할 때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이자로 보통 쓰는 것이고요. 보통 A라고 쓰기다 그냥 균형 이렇게 말 집어넣기 애매하니까 그냥 표시한 거지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기호를 표시할 때, 네, 그냥 A로 쓰셔도 되고 B로 쓰셔도 되고 뭐 숫자 0을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잘 게 알겠- 수학 같은 것도 다 기호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만 되면요, 뭐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쓰실 때는 뭐 A라고 썼다. 그럼 A하고 가로치시고 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그냥 되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지막 강릉에 계신 분, 예, 뭐 한 말씀, 혼자 외롭게 들으셨네요. 저는 속초시 공무원입니다. 네? 그런데 예, 속초시 공무원입니다. 예, 아, 예, 속초시 재래시장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쓰고 있는데 또 그 이마트라는 대형 매점이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이 많이 네,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예. 지금 속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어떤 정책이 네, 그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예, 그 돈이 어떻게 돌고 예. 이런 것을 좀 이해하게 되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중요한 일 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뭐 거시 경제언론 B 공부하시면서 겸사겸사 정책에도 반영하시고 그 파급 효과까지 이렇게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면은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강원에 계신 분, 예,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좋은 이게 말씀만 직접 그 하셔가지고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마무리. 강의를 들으니까요. 네, 그 이해가 많이 잘 되고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예,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자꾸 반복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예. 보고서 많이 익숙해져야지만 이해하는 데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한 번에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설명을 더 듣고 싶다, 아니면 뭐, 그러게, 자꾸 보셔야 되는데, 그러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또 이거 수업한 거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CD로 복사해서 하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주에 계신 분 한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저 제주는요, 지금 화상이 꺼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화상이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 교수님 아,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잘 모르겠어요. 예,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네네. 들었고, 내용도 좋았고요. 근데 예. 좀 걱정되는 게, 이번 추석 수업 시험은, 네. 그것도 제일 궁금한데, 네. 여러 문제를 내지 마시고요. 한 두 네. 문제만 내셔가지고, 그거를 좀,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시험 문제에 대한 가이드까지. 아, 예. 문제는요, 한 문제 냈을 때 사실, 뭐, 경제 언론,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써라. 이렇게 하면 너무 뭉뚱거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쓰기도 어렵고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딱 집어가지고 이건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 3개 써서 2개 정도 쓰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렵진 않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마산에 계신 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예, 잘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세 문제 정도 내신다는데 어떤 좀 깊이 있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어떤 형태의 문제라든지 뭐 그래프 문제라든지 안 그거 혹시 저- 카페에 가입하셨어요? 아직 안 어젯밤 하셨어요? 새도록 찾아보다가 제가 못 거기 찾아봤는데.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문제는 출제 안 했거든요. 거기 이렇게 힌트 올릴 거예요. 힌트를 올리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 아까 예측이 맨날 빗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예측하는 사람과 실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는 빗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하고 제가 시험 문제 내니까 아마 문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시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이렇게 잘 봐서 학점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카페에는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 힌트 예상 문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전북에 계신 분들 아무나 한 분. 예, 4분 계신데 아무나 그냥 간단히 말씀하시죠. 뭐 건의사항이나 뭐.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8시간 동안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 아쉽고 예.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작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아쉽고요. 네. 또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비록 4명밖에 안 되지만은 또 재밌게 들었고 이번 기회에 좀 왠지 어떤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친숙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마이크 안 들리는데요. 네, 교수님 예. 들으십니까? 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렇게 학습 방법이 상당히 경제의 어떤 맞게도록 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못 보던 분들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돼서 참으로 좀 색다르다 학습 방법이. 예, 그리고 저는 법학과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요즘 이렇게 토론이라든가 시사적으로 보면 항상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항상 물론 이제 이 국가의 어떤 한국과의 그 관계에서 과연 우리 한국이 경제 의존도가 이 국가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큰 화두가 되는지 경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네.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마이크가 어려운 좀 잘 질문입니까? 안 들려가지고요. 근데 네. 대충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긴 하는데, 뭐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고, 나중에 따로 제가 그거는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업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또 평일날 이렇게 있는 바람에 힘드셨을 텐데, 아무튼 출석 수업, 시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쓰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기말 시험도 잘 보시고,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어렵지만은 배우면 많이 유용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학, 법학, 경영학, 사회학 다 이런 데까지 쓰이는 데 도움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가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크나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짧은 시간이나마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보람차고 많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입니다. 예.